제가 이 동성애 유전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선천적이냐 아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가 무너진 이유가, 동성애 합법화 된 이유가 동성애는 타고났다고 서구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결국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고났다면 정상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의지로 선택했다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동성애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도 자기 삶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뭐가 동성애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성애는 성적 끌림, 그 다음에 성관계, 성정체성. 제가 이걸 쉽게 술로서 표현하면 성적 끌림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성관계는 실제로 술을 먹는 거고, 성정체성은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레벨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와 상반된 것이 이성애, 우리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고, 양성애는 동성애하고 이성애를 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성적지향이라는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걸 합쳐서 성적지향. 성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넣을 때는 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은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붉은색 계통이 동성애 지지합니다. 반면에 흰색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193개국 중에 78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절반은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이 합법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1개국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아시아는 전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러시아는 2013년도에 동성애 선제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 80%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하는 국가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청소년들이 50% 이상이 지지합니다. 동성애 비율을 보면은 이 킨제이가 제일 먼저 이제 동성애자들을 비율을 했는데 이 킨제이가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신을 가졌는가 하면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근친, 동물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킨제이는 이걸 부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4년도에는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남성의 10%는 동성애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들이 미국 국민의 10%는 동성애자다 해서 지금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킨제이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자 이런 사람들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서 동성애가 굉장히 많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정부에서 했을 때, 대단위로 했을 때 약 1% 정도밖에 안 되고 양성애자 합쳐도 3%밖에 안 됩니다. 과장된 거죠, 킨제이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데이터가 적은데, 남성 동성애가 0.2%밖에 안 되고, 지금 여기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동성애자 많습니다. 왜 서울이 많은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에이즈는 법정 전염병인데 발견되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에이즈 분포와 서울에서의 분포를 보면 서울은 에이즈가 2배 걸립니다. 그 말은 서울이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2003년도. 그동안 늘었습니다. 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에이즈 환자가 4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는 남성 동성애자 0.2, 여자는 한 3분의 1, 4분의 1 되니까 남녀 평균하면 0.14%, 그리고 서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구가 무너진 것이 선천적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논문을 써서 자기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학을 잘 모르니까 논문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됐는데 선천적이 아니라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유전이 되려면 아기를 낳아야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절대로 동성애자들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15%밖에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약에 유전이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질환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유전질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 편이 유전질환인데 유전질환은 빈도가 낮습니다. 0.25% 이하고 모든 유전자를 합쳐도 1%밖에 안 돼요. 그 말이 뭔가 하면 100명당 1명꼴로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3%, 지금은 서구에서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는 돌연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은 20대에서 50대로 가면은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50대가 돼도 줄어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전자는 20대나 50대가 똑같아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20대에 동성애를 하게 만들었다면 그 유전자가 50대에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뜻은 뭐냐? 유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어디서 자랐느냐? 청소년기, 여기 14세에서 16세를 어디서 보냈냐? 대도시에 보내면 동성애가 확률이 높고, 만약에 시골에 자라면 적습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유전자라면 여러 유전자가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전자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천천히 변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다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서구 사람이 믿었느냐? 서구 사람도 똑똑하죠. 왜 그러면 유전자고 믿었느냐? 논문 때문입니다. 1994년도에 해머가 동성애자인데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남성 동성애가 XQ28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그런데 해머가 여기다 발표하니까 이제 일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이 머릿말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논문의 머릿말에 99% 이상 유전이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6년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해머가 주장한 것을 봤어요. 일반인과 동성애자들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사이언스에다가 관련이 없다고 했고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는 한 40명 했다면 이제 450명, 한 11배를 해서 조사해보니까 남성 동성애하고 XQ28이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번복했어요. 그리고 왜 자기들이 옛날에는 있다고 그랬다가 없다고 했느냐 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은 유전은 아니지만 선천적이다.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호르몬 이상 때문에 동성애를 하도록 몸이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의 영향을 보면은 실제로 현재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보면 호르몬 수치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잡아서 강제로 호르몬 치료했어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호르몬은 성욕과 관계되지 동성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 그러니까 수정란이 자라서 두뇌가 만들 때 호르몬 이상이 해서 잘못 만들어졌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베이도 역시 동성애자인데 이 리베이가 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는 여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1991년도에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역시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일반인들은 동성애자들은 이 두뇌가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졌는갑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바이라는 사람이 그 리베이가 주장한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라는 게 뇌세포인데 신경세포 이것을 보니까 남녀 차이는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근데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번복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또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란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한 개의 수정란이 나눠서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도 똑같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합니다.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찍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991년도 결과를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 일란 쌍둥이는 52%, 이란 쌍둥이 2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일란 쌍둥이하고 이란 쌍둥이의 차이점은 뭐냐?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동성애는 진짜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래서 서구가 무너졌습니다. 아까 93년도에 유전자 발견했다 했죠. 91년도에 두뇌가 있다고 했죠. 1990년대 초반에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유전이다, 선천적이다, 두뇌가 그렇다.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논문을 어떻게 했느냐. 친동성애 성향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조사를 대상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이 보는 언론 매체.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머리가 좋잖아요. 일부러 응한 거예요. 이란 쌍둥이들. 그래가지고 결국 수치를 확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지나서 대단위로 이제는 응모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해보니까 2010년도에 스웨덴의 7,600을 제외해보니까 남자는 9.9, 여성은 1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예요. 10명당 1명이 일치합니다.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당 1명은 일치해요. 그리고 이란 쌍둥이 태어나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동일해요. 모든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다 합해서 10%.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은 10%가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왜 생기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후천적인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 부모 역할. 동성애를 하게 만든 부모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두 번째 또래 집단.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이제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기숙사나 군대나 교도소에서. 그래서 저는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도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없습니다. 그냥 한 잔, 두 잔 하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동성애도 우연히 하다가 나중에는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드라마, 영화, 또 음란물, 포르노. 동성애 하는 것을 보고 10대, 20대들이 보고 자기들이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 음란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이게 뭐냐면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칩니다. 성교육 시간.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천적인 요인으로서는 반대이성을 닮은 신체적인 요소와 성격. 물론 이제 요러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은 조금 전에 말했던 후천적인 요인, 선천적인 요인을 해서 마음에 동성애 성향이 생겨요. 동성애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나는 절대 안 되지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서 행동을 옮기면 그게 강화가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할 때 제일 큰 거는 뭔가 자기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가 후천적인 거, 마지막으로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2012년도, 2013년도에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보면은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만들어져 밝혀진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상이고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겁니다. 걔들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이 말하고 참고서에 있고 시험을 치니까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겠어요. 이 10대, 20대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의 영향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2013년도 여름에 발견해가지고 뺐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과서 여러 군데 이것보다는 좀 덜한데 아직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었는데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논문이 나올 수 없어요. 현대과학으로는 몇 퍼센트가 어딘지 몇 퍼센트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의지를 통과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린 나이에 동성애 경향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난 그때부터 동성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다 동성애에 친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에게 눈이 밝은 사람 없어요. 그때는 다 동성애에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옛날에 그 동성하고 친했던 그걸 회상하면서 나는 그때는 벌써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2007년도 데이터인데 16살 때 조사했습니다. 너는 이성애자니 양성애자니 동성애자니. 그 다음에 1년 전에 똑같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16살 때 양성애자 동성애라고 답한 애들이 거의 다 이성애자라고 바뀌었어요. 여기 새까만 것이 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주장하느냐. 이 자기 합리화, 난 어쩔 수 없이 한다. 두 번에 강한 중독성, 그 다음에 논문들, 마지막에 차별금지법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타고났다. 그 다음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서구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절대 따라갑니다. 타고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에이즈와 밀접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성기관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동성애를 코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입으로 밥을 먹어야 되지 코는 숨 쉬는데 일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나는 좋다 정상이다 인정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 학문에서 성관계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학문은 배설기관이에요. 성기관이 아닙니다. 제일 더럽고 불결한 장소. 거기다 하니까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가지가 관략근이 약해져요. 관략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변이 못 나오고 딱 막는 거예요. 그게 약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기저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대변이 있을까 하면 빨리 뛰어가야 돼요. 하루에 10몇 번을 가고 3시간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문 위에 있는 게 직장이에요. 직장은 아주 얇은 세포막을 해서 조그만 충격이 찢어집니다. 감염이 잘 돼요.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입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0.2%라면 일반인이 매독에 걸리는데 100배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독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 모르고 우리나라 매독을 퍼뜨리는데 동성애자가 1조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이게 말기 에이즈 환자인데 에이즈 환자는 마지막에는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에이즈에 딱 감염이 되면은 에이즈 걸린 줄 몰라요. 마치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막 열나고 떨리고 하고는 그 다음에 1, 2주 지나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가 번식을 해요. 번식. 그러면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파괴가 돼요. 그 나중에는 완전히 면역이 없어져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증상이 없을 때 남하고 성관계하면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게 질병관리본부 통계입니다. 보면은 누적 에이즈 감염자가 8,500명인데 그 중에 92%가 남자고 8%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아요. 올해도 92%가 남자, 내년에도 90% 남자. 그러면 어떻게 감염되느냐? 99.9%가 성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99.9%가 성관계인데 올해도 92%가 남자, 내년에도 90% 남자. 그럼 뭡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해서 감염시킨 거예요. 이건 뭐 어렵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가 8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유병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확률인데 동성애자들은 5.5%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 10명당 1명 10%가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미국은 18%예요. 10명당 2명입니다. 그런데 또 에이즈 감염자는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2천만에서 3천만이 든다고 가정하면은 1만 명의 경우에는 2천억 내지 3천억이 드는데 이게 전부 다 나라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를 보면은 영국이 11만 명, 미국이 110만 명, 우리나라가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보면은 영국이 우리나라 10배고 미국은 20배. 만약에 영국하고 미국처럼 되면 우리나라는 2 내지 6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10몇 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영국하고 미국처럼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동성애자가 늘면 에이즈 환자 반드시 늡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하고 에이즈는 아주 밀집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더 합니다. 지금 15세, 19세를 보면은 청소년들은 지난 14년 동안 26배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대는 10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옛날에 30대가 많은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증가율보다 10대의 증가율이 더 많아요. 10대, 20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정부 책임이에요. 정부에서 이걸 안 알려주니까 교과서에서도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좀 더 솔직하겠죠. 13세, 24세 94에서 95%가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물론합니다. 물론. 이거 좀 오래된 통계인데 1978년도 통계를 보면은 28%가 1000명 이상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마다 그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잡해요. 그리고 학문 성교가 일반적인 성행위보다 20배 정도 감염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이거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림 저거 제가 그렸어요. 질병관리본부에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다 그렸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성애하고 에이즈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성적지향하고 동성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이러스에서 전파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정확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합법화를 했지만 그래도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가 분명히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권을 내세워야 밝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요. 지금 10대, 20대가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마다 지금 발표하면서 분명히 지금 동성애가 주요 감염 경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불행합니다. 동거하는 기간이 약 2.5년.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길고 남자는 짧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 열량률이 일반인이 2배, 자살률이 3배. 그리고 수명도 짧습니다. 일반인보다도 25년이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짧고 5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이 위험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동성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담배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0배 많다고 경고까지 하는데 이건 에이즈 몇백 배인데 일반인들 몇백 배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확산이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국이 1%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내고 뭐 과학자들 논문을 쓰고 해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뒤집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미국이 합법화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는 왜곡된 논문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왜곡된 논문 또 언론 떠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란물입니다. 이 음란물이 결국은 일반인들의 거룩성을 다 파괴시켰어요. 저는 이 동성애는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암이 자라는 걸 막는 게 결국 건전한 사람들의 힘인데 이 음란물이 일반인의 거룩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퍼지는 걸, 동성애가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옹호기관이 국가인권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라 공고했고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성애 사이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성인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은 동성애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교과서도 막 바뀌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공고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폐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20대 그 젊은이들이 남자들만 모여있는데 거기서 동성애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럼 동성애가 이제 우리나라 퍼지는 순식간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보도준칙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애하고 에이즈 관련돼서 쓰지 마라. 이거는 동성애자들을 뭐 이렇게 성소수자를 특정 질환과 연결짓지 마라. 그러니까 기사도 못 씁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교과서에는 없지요. 질병관리원 말 안 하지요. 국가인권위는 기자들한테 하지 마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국민들만 딱 통제가 돼가지고 국민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드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이 성적 지향을 빼야 돼. 왜냐하면 너무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이 이 개정안, 우리가 딴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적 지향만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의원들 뽑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건가, 차별금지법을 안 만들 건가 물어보고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 옹호하는 논문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다 잘못된 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서구에서는 쏘갔지만 우리는 안 쏘을 수 있어요.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일단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쪽이 아무리 떠들어도 진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천년이 가고 말년이 가도 우리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무기는 뭐냐? 거룩이고 경건이고, 저쪽에 보면 음란이. 그 퀴어 축제 가면 옷을 벗습니다. 아무리 벗는다고 해도 또 벗어요. 브라질 가면 더 벗습니다. 그쪽은 음란이 도구예요. 우리는 거룩이 도구. 근데 거룩하고 음란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거룩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겨요. 제가 거룩이 이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된다. 소돔에 음란한 사람이 10,000명이 있어도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음란한 사람 1000명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동성애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와의 싸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르게 사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이 키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헌신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치유사역도 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를 나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위해서 상담소를 만들어야 되고 말기 에이즈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지,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 에이즈에 동성애로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기 에이즈 환자를 심소를 만들고 또 학술 활동을 하고 전문가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 활동,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법과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켜야 돼요. 교과서도 지켜야 되고, 또 이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이 성문화센터는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입니다. 성교육 강사가 양성이 되면 각 학교에 가서 성교육을 해요. 전교생을 모아놓고. 근데 이 성문화센터가 전국에 한 50몇 개가 있는데 거의 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들이 그렇게 모든 영역을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좀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싸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영의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인데 나갈 때부터 이건 결국은 통과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소하더라도 이건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진리고 동성애자는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전한, 제가 지금 여기서 국회라고 해서 내가 일반인 용어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한국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우리나라가 1등 국가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얼마 전에 합보가 했기 때문에 한 20몇 등, 유럽은 80몇 등, 20등하고 80등을 따라가면 됩니다. 1등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국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냐하면은 영국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동성애를 이길 수 없고 기독교가 너무 약하니까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고 한국이 영국을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이 단행본에 아까 목사님들에게 드렸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모든 논문들을 수집해서 제가 만든 책입니다. 저희 몇 문의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